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이번에는 학습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른 종류의 학습을 끼워 넣는 교차 연습을 하라입니다. 이전에는 집중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중 연습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것인데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연습보다는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간격을 두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섞어서 연습하는 교차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습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칙연산을 배웠다면 오늘은 덧셈을 1시간, 내일은 뺄셈을 1시간, 모레는 곱셈을 1시간, 그 다음날은 나눗셈을 1시간 이렇게 집중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연습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차 연습, 즉 사칙연산을 배웠다면 오늘은 덧셈, 내일은 뺄셈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라도 덧셈을 공부하고 뺄셈을 공부하고 곱셈, 나눗셈을 하루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칙 연산을 4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덧셈 1시간, 내일 뺄셈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오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각각 15분씩 1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1시간씩 공부를 4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4시간을 연습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덧셈을 1시간, 뺄셈을 1시간, 곱셈을 1시간, 나눗셈을 1시간 하는 것과 1시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1시간 이렇게 교차 연습을 한 것을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집중 연습을 한 것보다는 교차 연습을 한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을 보게 되면 덧셈 문제만 나오거나 뺄셈 문제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서로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덧셈을 어떻게 했더라? 뺄셈은 어떻게 했지? 곱셈은 어떻게 했지? 나눗셈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쉬운 사칙연산을 예를 드니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약간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4가지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 4가지 형태란 것은 하나는 쐐기 모양, 하나는 회전 타원체, 하나는 구상원추, 하나는 반원추 이렇게 4가지를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했는데 2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한 학생들은 처음 4문제를 똑같이 쐐기 모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4문제를 회전타원체, 그 다음 4문제는 구상원추, 그 다음 4문제는 반원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쉽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쐐기 모양이라든지 회전타원체, 구상원추, 반원추의 넓이라든지 부피를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쐐기 모양이라든지 회전타원체를 각각 4문제씩 이렇게 풀다 보면 내가 좀 더 잘 배우고 있구나, 쉽게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줬지만은 이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쐐기 모양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회전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반원추 또는 구상원추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보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쐐기 모양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회전타원체를 구하라, 반원추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금 어렵게 배우는 것 같고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줘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푼 학생들이 성적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섞어서 나와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했던 그렇게 연습한 것이 더 성적이 좋았을까요? 같은 유형으로 한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4개씩 풀었던 학생들은 평균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작위로 섞어서 나왔던 학생들의 점수는
60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수학 연습을 한다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익숙해지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야기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후반부로 가보실까요? 이 학생들에게 일주일 뒤에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쐐기 모양이라든지 회전타원체라든지 또는 반원추 이런 것들의 문제를 주고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은 유형별로 연습한 학생들은 일주일 뒤에 테스트에서 평균 20점을 얻었습니다. 무작위로 섞어서 한 학생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63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당일날 배웠을 때 같은 유형별로 배웠던 학생들은 평균 89점을 얻었지만은 일주일 뒤에 테스트에서는 20점에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섞어서 연습을 한 학생들은 당일에는 배우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지만은 평균 60점을 얻었고 일주일 뒤 테스트에서는 63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무작위로 연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의 예만 들면 에이 그거 뭐 한 가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타격 연습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타격을 잘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중 연습,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집중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투수가 45개의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15개의 공은 빠른 직구를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는 직구가 15개 날라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을 15개를 던지는데 커브볼을 15개 던지고 그 다음에는 공의 속도를 조금 변화시킨 체인지업을 15개를 던집니다. 이 야구 선수들은 15개의 공은 직구가 오고 15개의 공은 커브볼이 오고 15개의 공은 체인지업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잘 못 치더라도 공을 하나, 둘, 셋, 10개, 15개 치다 보면 더 잘 칠 수가 있는 거죠. 커브볼도 마찬가지죠. 지금 커브볼이 오는데 못 쳤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잘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배운다는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지금 실력이 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연습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무작위로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45개의 공을 던지는데 이 공이 직구로 올 수도 있고 커브볼로 올 수도 있고 체인지업으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자들이 공을 잘 맞히기가 힘들고 아 내가 지금 힘들게 연습을 하고 있구나. 과연 이 연습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두 그룹의 야구 선수들은 6주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집중 연습을 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교차 연습을 한 사람들은 잘 못 배우고 효과가 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6주 뒤에 시행한 테스트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5개의 공을 집중 연습한 그러니까 15개의 공은 직구, 15개의 공은 커브볼, 15개의 공은 체인지업으로 연습한 사람들보다 무작위로 연습을 했던 야구 선수들이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작위로 연습한, 즉 교차 연습을 한 사람들은 그때 연습 그 자체가 실전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직접 시합에 나가면 투수가 내가 지금 직구 던질 거야? 커브볼 던질 거야? 아니면 체인지업 던질 거야? 라고 말하고 던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6주 동안 연습한 것이 실전과 똑같은 겁니다. 반면에 집중 연습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15개는 직구로 오고 15개는 커브볼, 15개는 체인지업을 온다는 걸 알고 연습을 했는데 실제 시합에 가보니까 투수가 말을 안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이 올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 시합에서는 무작위로 연습한 선수들보다도 타격 성적의 향상이 낮았습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본다 그러면 집중 연습,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가지를 마스터한다는 이 집중 연습보다는 교차 연습, 섞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지만은 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섞어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차 연습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자체가 집중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로고 함수를 배웠다면 뒤에 로고 함수와 관계된 문제들이 나오고, 집수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집수 함수와 관계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뭐 역함수도 나오고 지수함수도 나오고 집합도 나오고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는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면 당황하게 되고 이게 몇 장에서 나왔지? 어떻게 풀었지? 이런 것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차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섞여 나오더라도 그 문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차이점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이나 교사들은 이러한 교차 연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차 연습을 하게 되면 느리게 배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 향상이 더디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력 향상이 된다는 느낌을 가져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만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실력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가지고 교차 연습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시간 간격을 두고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주제를 완전히 연습하기 전까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연습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연습을 추가해서 같이 한다면 연습의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오늘은 학습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교차 연습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